야담 이야기. 머스민 돌쇠가 이것을 탐하다 결국 옛날에는 뇌물로 배 채우는 벼슬아치가 왜 그리 많았던지 떵떵거리며 행색깨나 하는 벼슬아치 치고 매관매직 안 하는 이가 드물었을 정도니 참 한심한 일이었습니다. 옛날이라고 청빈한 벼슬아치가 없었겠나만 그런 사람 이야기보다 토색질하는 벼슬아치 이야기가 더 많으니 이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니 어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옛날 저 시골 어느 고을에 돈깨나 가진 돌쇠가 살았습니다. 평생 농사짓고 장사하고 할 일 못할 일 안 가리고 돈을 벌었습니다. 아니 할 말로 개같이 번 거였습니다. 그렇게 돈을 벌어가지고 한 3천석 지기를 했는데 말년이 되니 생각이 달라지는 거였습니다. 에잇, 남들도 다 돈으로 벼슬 산다 하니 나도 어디 이 돈으로 벼슬이나 하나 사볼까 이렇게 작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천석 지기 뚝 떼어 팔아서 돈을 마련해 바리바리 싣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서울 가서 세도가 떠르르하다는 대감댁에 문객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지고 온 돈바리를 내놓으며 대감 이거 받으시고 어디 조그만 고을살이 하나 줍시오 라고 말하니 돈으로 벼슬 사는 놈이나 팔아먹는 놈이나 다 한통속이니 체면이고 뭐고 가릴 게 뭐 있겠습니까? 장터에서 물건 흥정하듯 대감은 웃으면서 내 한번 알아보지. 이렇게 되니 그 집 문객으로 날마다 사랑방에서 먹고 자면서 벼슬 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벼슬 사러 온 놈이 어디 한둘인가. 하루에도 서너 놈씩 돈을 바리바리 싣고 들어와서 갖다 바치고는 문객으로 그냥 눌러앉는 거였습니다. 문객들끼리 장기나 두면서 한 세월 보내는 거였습니다. 그중 돈을 좀 많이 갖다 바친 놈은 일찍 벼슬을 얻어나가고 적게 바친 놈은 한 1년 기다려보고 소식이 없으면 제풀에 욕이나 바가지로 퍼붓고 물러나든가 아니면 배짱 내밀고 3년이고 4년이고 죽치다가 대감이 그만 지긋지긋해서 한 짜리 주면 받아가든가 뭐 그러는 거였습니다. 이 돌쇠도 바친 돈이 적었던지 한 1년 문객으로 죽치고 있어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당최 쓰다 달다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이대로 그냥 물러나자니 바친 돈이 아깝고 세도가 하늘에 닿는 대감한테 왜 벼슬 안 주느냐고 삿대질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해서 하루는 슬그머니 대감 앞에 가서 대감 그동안 사랑해서 잘 쉬었습니다 라고 말하니 대감은 왜 그만 시골로 내려가려고 하고 말하니 돌쇠가 그게 아니라 그동안 신세를 너무 진 것 같아 이제 그만 거처를 옮길까 합니다 라고 말하며 슬그머니 떠보는 거였습니다. 그게 말하자면 내 놈한테 돈바리를 그렇게 갖다 바쳤는데도 벼슬 하나 안 줘? 더럽다 더러워. 차라리 딴 데 가서 벼슬 사고 말지 이런 말이었습니다. 욕심이 뒤룩뒤룩한 대감이 그런 말을 듣고 오냐 가거라 하기는커녕 응 그러지 말고 좀 더 기다려봐. 자네한테 줄 자리가 하나 있긴 있는데 요새 청하는 사람이 워낙 많아놔서 이건 또 무슨 말이냐 하면 내 놈이 돈 몇 바리로 벼슬 사려고 한다마는 어림없는 소리. 돈바리가 줄을 섰으니 생각이 있으면 좀 더 가지고 와.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시골집에 기별을 해서 돈을 더 올려보내라 했습니다. 3천석 지기 가운데 1,000석 떼어주고 2,000석 남은 것 중에서 또 한 1,000석 떼어 팔아. 돈을 듬뿍 실어다가 대감 앞에 바쳤습니다. 그래놓고는 대감 이번에는 어떻게 좀 한 자리 마련해 줍시오 라고 말하니 욕심이 뒤룩뒤룩한 대감이 돈을 보고서야 녹지근해지지 않을 리 없었습니다. 응, 조금만 기다리면 좋은 소식이 있을 걸세. 말은 사근사근하게 자라였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문객과 장기나 두면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있나요? 오늘이야 내일이야 하다 보니 또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돌쇠가 다시 대감 앞에 가서 대감 그동안 잘 쉬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나오나 보려고 그랬는데 아닌 게 아니라 또 붙들며 그러지 말고 조금만 더 기다려봐. 자리는 적고 사람은 워낙 많아서 요새는 좀 힘드네. 돈을 더 갖다 달라는 말이었습니다. 돌쇠는 에라 모르겠다 하고 시골에 기별을 해서 나머지 천석지기를 다 팔아서 평생 모은 걸 몽땅 팔아 갖다 바쳤습니다. 대감, 이게 제 전 재산입니다. 늙어 죽기 전에 작은 고을이라도 하나 줍시오. 라고 말하니 대감은 걱정 말고 기다려봐. 라고 말해서 또 사랑에 처박혔습니다. 또 다른 문객과 장기나 두면서 기다리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1년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만 슬그머니 부하가 났습니다. 남의 돈을 먹었으면 가품을 해야지. 이건 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매일반이었습니다. 대감을 찾아가서 대감 더 못 기다리겠습니다. 이만 시골로 내려갈랍니다. 라고 말하니 그러면 좋은 말로 붙들고 미안하다든지 좀 더 기다려보라든지 할 줄 알았는데 그래 그럼 잘 가게 이러고 마는 거였습니다. 이제 이 사람한테는 더 얻어먹을 게 없다는 걸 알고 그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돌쇠는 할 일 없이 그 집을 나왔습니다. 나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참 분통이 터지는 거였습니다. 평생 모은 3천석 지기를 그놈의 대감 입에다 다 털어놓고서 빈손으로 내려가자니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에그, 내가 벼슬에 환장해서 요 모양 요 꼴이 되고 말았구나. 털레털레 내려오다 보니 노자는 똑 떨어지고 배는 고픈데 마침 길가 오두막에 웬 허연 노인이 참외를 한 소쿠리 담아놓고 앉아있는 것입니다. 배는 고프고 목은 마르니 그 참외가 곧 입에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돌쇠가 노인장 거 참외 하나만 얻어먹읍시다. 라고 말하니 노인이 그러시오. 그런데 이 참외는 거저 먹을 수는 없고 한 가지 일을 하고 나서 먹어야 하오. 무슨 일을 하라는 거요? 이 참외망태를 한번 뒤집어 써보시오. 그러면 알게 될 거요. 참외망태 뒤집어 쓰는 일이야 뭐 힘들 게 있나. 훌렁 뒤집어 썼습니다. 그랬더니 아 이게 웬일이야. 망태가 스르르 몸에 달라붙더니 그만 제 몸이 돼지 몸이 돼버렸습니다. 돼지가 돼서 말을 해도 꿀꿀꿀꿀 소리밖에 안 나왔습니다. 허허, 이 망태는 보통 사람이 쓰면 아무 일이 없으나 욕심 많은 사람이 쓰면 돼지가 되는 건데 당신은 욕심이 좀 많았나 보오. 벼슬자리 하나 얻으려고 3천석 살림을 다 팔아치웠으니 벼슬 욕심이 많기는 많았지. 욕심만 많은 게 아니라 속도 시꺼맸던 거였습니다. 벼슬을 하고 싶으면 과거를 보든지 해야 할 것을 대감한테 뇌물이나 먹이고 벼슬을 구했으니 돼지가 돼도 싸지싸.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후회가 막심했습니다. 벼슬 욕심 때문에 살림은 거덜났고 몸은 돼지가 됐으니 이게 무슨 꼴이야. 그래서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엉엉 울어댔습니다. 그러니 그게 뭐 사람 울음소리로 들리겠나요? 돼지가 꿀꿀꿀꿀 하고 우는 소리로만 들리는 거였습니다. 노인은 혀를 끌끌 차더니 당신 욕심 때문에 돼지가 됐으니 이제부터는 모든 일이 당신한테 달렸어. 나는 이만 가오. 하고 바람같이 어디론가 가버리는 거였습니다. 이 사람 혼자 오두막에 남아서 밤새도록 꿀꿀꿀꿀 하고 울다 보니 하루가 지났습니다. 에라, 돼지가 됐건 말건 배가 고프니 참외나 실컷 먹고 죽든지 살든지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노인이 남겨둔 참외를 실컷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인가요? 참외를 한 개 한 개 먹을 때마다 사람 모습이 조금씩 돌아오는 거였습니다. 두어 개 먹었더니 얼굴이 사람이 되고 서너 개 먹었더니 몸통이 사람이 됐습니다. 대여섯 개를 먹었더니 팔다리까지 사람이 다 됐습니다. 사람이 다 되니까 망태가 허물 벗겨지듯이 스르르 벗겨져서 땅에 툭 떨어지는 거였습니다. 옳거니 이제 이걸 제대로 씌울 사람을 찾아가자. 이 돌쇠가 그 길로 몸을 돌려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대감 집에 떡 가서는 대감님 저 왔습니다. 라고 말하니 대감이 놀라서 아
시골 내려간다더니 왜 돌아왔어? 라고 말하니 가다 보니 서운해서 며칠만 더 묵고 가려고 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라고 대감이 말하니 며칠 묵으면서 기회만 보다가 하루는 대감이 잠든 틈을 타서 가만히 망태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욕심 많은 사람이 있으면 돼지가 되는 망태니까 뭐 볼 것이 있나요? 뒤집어 씌우자마자 효험이 나타나는 거였습니다. 금방 돼지가 된 거였습니다. 한참 뒤에 대감이 잠에서 깨보니 아, 이런 병고가 있나. 자기가 돼지가 되어 있는 거였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왜 이렇게 됐어? 하고 소리를 질러도 꿀꿀꿀꿀 하는 소리밖에 안 나니 참 기가 막히는 거였습니다. 아, 돼지가 되어서 어딜 나갈 수가 있나. 그냥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꿀꿀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돌쇠가 슬쩍 방에 들어가서 대감, 이게 웬일이십니까?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셨습니까? 하니 대감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꿀꿀 소리가 진동을 하니 진정하십시오. 제가 이런 병에 잘 듣는 약을 알고 있사온데 약값이 좀 비쌉니다. 대감께서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무일푼이니 약값을 좀 주시면 구해오겠습니다. 대감이 들으니 이렇게 반가울 때가 없었습니다. 돼지가 되어서도 동괴는 잘 챙겨놨던지 돈을 몇 발이 주는데 그게 자기가 천석지기 팔아갔다 바친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받고 참외를 2개 사다가 으깨어 약탕기에 담아 먹였습니다. 그랬더니 얼굴이 사람으로 돌아왔는데 주신 돈만큼 약을 샀더니 효험이 그것밖에 없군요. 약값을 좀 더 주시면 더 사다 바치겠습니다. 라고 말하니 대감은 알았다며 또 돈을 주었습니다. 돌쇠는 돈 몇 바리를 받아가지고 참외 2개를 먹이니 이번에는 몸통까지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4다리가 돼지 다리였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약을 쓰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니 나머지 돈도 다 받았습니다. 자기가 갖다 바친 돈을 도로 다 찾은 거였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참외를 더 먹여서 8다리까지 사람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런 뒤에는 이 사람도 2번 다시 돈으로 벼슬 살 생각을 않고 그냥 농사 지으며 잘 살았습니다. 대감도 한번 돼지가 되고 나서 혼이 다 빠졌는지 그 뒤로는 매관매직을 않고 살았습니다. 그나저나 요새는 이런 일이 없을까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가슴이 뜨끔할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저 망태를 씌우면 돼지가 될 사람이 얼마큼 될까요?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가난한 선비 때문에 수저를 지킨 척. 노진이라는 사람이 남원 땅에 살았는데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집이 가난해 장성에서도 장가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당숙인 무관이 원님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모친이 당숙에게 가서 혼수를 얻어오라 했습니다. 그래서 행랑을 차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노진은 선천부 관문에 이르렀지만 문지기가 문을 막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길 위를 배회했습니다. 때마침 깔끔한 옷차림을 한 젊은 기생이 지나가다 걸음을 멈추고 빤히 쳐다보더니 노진에게 물었습니다. 도령님께서는 어디서 오셨습니까? 라고 하니 노진은 사실대로 말하니 기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집은 암호동 몇 번째 집입니다. 여기서 그리 멀지 않으니 저희 집에 머무세요. 라고 하니 노진이 그러겠다 하고 간신히 관문 안으로 들어가 당숙을 만났습니다. 찾아온 연유를 말하니 당숙이 이마를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관가의 부채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심히 고민이 많다. 그러고는 아주 냉담하게 대했습니다. 노진은 사처에 묻겠다고 하고 문을 나왔습니다. 기생의 집을 찾아가니 젊은 기생은 반갑게 맞이해주고 모친으로 하여금 저녁밥을 정성껏 마련해 올리게 했습니다. 2 사람이 밤에 방에 있는데 기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본관 사또는 매우 박해 아주 가까운 친척에게도 혼수를 넉넉히 내줄지 모르겠습니다. 도령님은 기골이 장대에 장차 크게 현달하실 것 같은데 어찌 걸객의 행동을 하려 하십니까?
제게 몰래 모아놓은 은 500연 양이 있습니다. 며칠 여기 머무시다가 관문으로는 다시 들어가지 마시고 이 돈을 갖고 바로 돌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하니 노진이 당황스러워하며 그럴 수는 없네. 갑자기 그리하면 당수께서 책망하시지 않겠나. 라고 하니 기생은 도령님은 비록 가까운 친척의 정에 의지하려 하시지만 가까운 친척이라 한들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허다한 나를 머물러도 남의 실은 내색만 떠안을 뿐입니다. 돌아가는 날에는 노자 수십 금밖에 못 얻을 것이니 그걸 어디다 쓰겠습니까? 여기서 바로 출발하는 것만 못하지요. 노지는 며칠을 머무르며 낮이면 당숙을 뵙고 밤이면 기생의 집에서 잤습니다. 어느 날 밤 기생은 등잔불 아래서 행장을 꾸리고 은자를 꺼내 보자기에 쌌습니다. 새벽이 되자 마구간에서 말 한 피를 내어 짐을 싣고는 노진에게 떠나기를 재촉하며 말했습니다. 도령님은 10년 사이에 크고 귀하게 되실 겁니다. 저는 몸을 깨끗이 하며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시 뵐 기약은 다만 이 한 길뿐입니다. 부디 1000번 만번 몸조심하소서. 기생이 눈물을 뿌리며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노지는 어쩔 수 없이 당숙에게 작별 인사도 하지 않고 길을 떠났습니다. 날이 밝은 뒤 본관 사또는 노진이 돌아간 사실을 전해 듣고 그가 서둘러 떠난 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돈을 낭비하지 않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여겼습니다. 노진은 집으로 돌아와 은자를 써서 장가를 가고 또 산업을 경영하니 옷과 음식이 구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마음을 굳게 먹고 과거 공부를 하니 4, 5년 뒤 급제에 임금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노진은 얼마 안 가 암행어사로 관서 지방을 살피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기생의 집을 찾아가니 기생의 모친이 혼자 있었습니다. 모친은 노진을 살피더니 얼굴을 알아보고는 그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울며 말했습니다. 어르신을 보내드린 그날 제 딸은 어미를 버리고 어디론가 도망을 갔지요. 벌써 몇 년이나 되었습니다. 늙은 몸이 밤낮 그 생각에 눈물 마를 날이 없었나이다. 노진은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건 오로지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지금 그 그림자조차 찾을 길이 없으니 심장과 간이 다 떨어지는 듯하구나. 하나 그 사람은 분명 나를 위해 자취를 감추었을 테지. 그러고는 다시 물었습니다. 노친의 따님이 떠난 뒤로 들은 소식은 아무것도 없소? 라고 말하니 노친이 근래에 들으니 성천경내 어느 산사에 산다는데 자취를 숨겨 비밀로 하니 그 얼굴을 본 사람이 없다네요. 풍문이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늙은 몸이 쇠약해 기운이 없고 남자도 없으니 그 종적을 쫓을 수 없었답니다. 노진은 그 말을 듣고 즉시 선천 땅으로 가 경내 사찰을 두루 수색해 보았지만 끝내 그림자조차 볼 수 없었습니다. 어느 절에 갔는데 절 뒤로는 천길 절벽이 있고 그 위에 작은 암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절벽이 깎아지른 듯하니 발 디딜 곳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노진은 담쟁이 덩굴을 부여잡고 간신히 기어 올라갔습니다. 스님이 서너 명 있어 물어보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4, 5년 전 20살쯤 되어 보이는 한 여자가 와서 절에서 제일 높은 수행승에게 은자를 조금 주며 아침 저녁 비용으로 삼게 했나이다. 그러고는 부처님 자리 아래에 있는 탁자에 엎드려 머리를 풀어헤쳐 얼굴을 뒤덮은 채 지내고 있지요. 아침 저녁 밥은 창틈으로 넣어주니 대소변을 볼 때만 잠시 문을 나왔다가 곧 다시 들어갑니다. 이런 지 벌써 몇 년이나 되었어요. 소승들은 그 사람을 모두 보살이나 생불이라고 여겨 감히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었나이다. 노지는 속으로 그녀가 그 기생임을 알아차리고 수자 스님으로 하여금 창틈으로 말을 전하게 했습니다. 남원 노도령이 낭자를 만나러 여기 와 있는데 어찌 문을 열고 나와 맞이하지 않소? 라고 스님이 말하니 기생이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노도령이 오셨다면 급제하셨나요? 못하셨나요?
노진께서 급제하고 이곳에 암행어사로 오셨다오. 그녀가 다시 말했습니다. 첩이 이처럼 몇 년이나 자취를 감추고 고초를 감내한 건 오로지 낭군을 위한 것이었으니 어찌 흔쾌히 즉시 나가 맞이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 여러 해 묵은 귀신 같은 몰골로 장부 어르신을 뵐 수는 없습니다. 저를 위해 10여 일만 기다려 주신다면 첩이 삼가 마땅히 묵은 때를 다 씻고 단장해 본 모습을 되찾고서 만나 뵙겠습니다. 라고 말하니 스님은 노진에게 가서 이 말을 전달해 줬습니다. 노진은 그 말을 따라 좀 더 머물렀습니다. 10여 일이 지나자 여인이 곱게 화장하고 화려하게 꾸민 채로 나와 아련했습니다. 서로 손을 잡으니 희비가 교차했습니다. 그곳 스님들도 비로소 그 내력을 알고 모두 감탄했습니다. 노진이 광가의 기별에 가마와 가마꾼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선천으로 태워보내니 모친과 상봉할 수 있었습니다. 노진은 일을 끝내고 복명하고 나서 다시 가마를 보내 기생을 데려와 함께 살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사랑이 깊었다 합니다. 첫눈에 반한다는 말이 이 말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좋아했으면 전 재산을 주고 정조를 지킨다고 절에서 지냈을까요? 그것도 첩으로 들어가서 산다는 게 대단하네요. 결국에 그 사람만을 바라보고 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수절과부가 머슴과 눈이 맞자 서방님 죽을 죄를 옛날 옛적에 한 마을에 대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문은 과부 어머니가 수절을 지키지 못하고 머슴과 눈이 맞아 낳은 자식이었는데 때마침 남편이 죽은 지 10달후 낳은 자식이라 시아버지 집안에서는 아들의 자식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대문은 과부의 남편과 다르게 욕심이 많았습니다. 존벌레처럼 할아버지의 재력을 이용해 벼슬아치들과 짜고 들어 자기 밭을 늘리는 수법으로 남의 밭을 차지하였습니다. 하여 그의 집밭은 굴릴수록 커지는 눈덩이처럼 해마다 늘어만 갔으며 다른 사람들의 밭은 해마다 줄어만 들었습니다. 이 일로 하여 백성들은 여러 번 송사를 했지만 대문이가 관인들을 업고하는 일이라 성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그저 제 땅을 떼우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대문이가 밭을 늘리고 부자가 되어간다는 소문은 하늘에 계시는 옥황상제에게까지 전하여 갔습니다. 하루는 옥황상제가 대문이가 어떻게 재물을 모으게 되었는가를 알아볼 의향으로 천신을 영하여 대문을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옥황은 높직한 옥좌에 앉아서 천신에게 끌려온 대문을 보고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부자로 되었는가를 바른대로 아뢰어라. 반마디 거짓도 용서 없으니 속이지 말고 말할지어다. 옆에 서 있던 천병신장들은 눈을 부릅뜨고 왕의 호령에 응하여 대문을 보았습니다. 대문은 고양이 앞에 선 생쥐처럼 발발 떨며 벼슬아치들을 등에 업고 밭을 늘리는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다는 것을 고지곳대로 말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난 옥황은 천둥같이 노하여 호령하였습니다. 네 이놈, 내가 감히 인간 세상에서 그런 나쁜 짓을 한단 말인고, 여봐라. 저 녀석을 12층 지옥에 쳐넣어 살지도 죽지도 못하게 할지어다. 라고 말하니, 이라며 천병신장은 대답하였습니다. 우르르 달려든 천병신장들은 대문을 꼼짝 못하게 붙잡고 개돼지처럼 끌어갔습니다. 대문은 끌려가면서 빌고 또 빌었습니다. 자비하신 옥황께서 널리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가 인간 세상에 내려가면 죄를 말끔히 씻어버리겠으니 한 번만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며 대문이는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러자 옥황상제는 잠시 생각을 하더니 천병신장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그 놈을 끌어오너라. 다시 옥황 앞에 엎드린 대문은 손이야 발이야 하고 계속 빌었습니다. 꼭 죄를 씻겠으니 자비심을 베풀어 죄인을 살려주옵소서. 라고 옥황상제에게 빌면서 말하니 옥황상제도 알았다는 듯이 내가 죄를 씻겠다 하니 돌려보내겠다.
하지만 하늘에서는 인간 세상을 송금 보듯 내려다보니 다시 나쁜 짓을 하면 용서 없으리라. 얘들아, 대문을 놓아보내라. 이 천신이 대문이를 데리고 인간 세상에 내려와 보니 대문의 집에서는 대문이가 죽었다고 하면서 시체를 묻어버렸습니다. 천신은 하는 수 없어 대문의 집에 있는 암소에게 대문에 혼을 넣어주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때로부터 암소는 새끼를 베어 다리 차서 숫송아지를 낳았는데 온몸은 새까만 털이지만 유독 갈비뼈에 흰털로 대문이라는 글자가 뚜렷이 찍혀 있었습니다. 대문의 아들은 소를 애지중지 키우며 아버지가 남겨놓은 재산을 가지고 또 벼슬아치들에게 달라붙어서 밭을 늘리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대문 송아지는 힘꼴 쓰는 큰 소로 잘 컸습니다. 헌데 봄에 멍에를 메워 자가 밭을 갈 때는 그렇게 순순히 말을 잘 듣던 소가 뺏었던 남의 밭을 점하게 되니 죽어라도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아버지 이름이 박혀 있는 소를 때릴 수도 없어 아들은 갖은 애를 다 썼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남의 밭 한이랑도 점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는 수 없이 소를 끌고 집으로 돌아온 그는 장밤 뜬 눈으로 궁리하였으나 뾰족한 수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에도 사흘날에도 여전히 소는 남의 밭에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엄한 가풍이 있어 효자 되었노라고 자랑하던 아들은 어쩌는 재간이 없었습니다. 날이 가고 달이 가서 무더운 여름도 가고 황금물결 설레이는 가을이 왔습니다. 성가을하여 추수를 시작하자 대문소는 매일같이 수레를 끌고 부지런히 곡식을 실어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기 밭에 곡식을 실을 때는 순수히 말을 잘 듣던 소가 뺏었던 밭에 곡식을 실을 때에는 곡식 수레를 끌고 한사코 옆에 붙은 원래 밭주인 집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라리 여문 곡식을 남의 집으로 끌고 가는 대문소 때문에 대문의 아들은 앞에서 코를 끌어당기고 회초리로 치면서 자기 집으로 가려고 애를 썼으나 허사였습니다. 소는 수레를 끌고 밭주인네 집 곡식 저장소 옆에 가서더니 네 발을 디디고서 곡식을 다 부리울 때까지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대문의 아들은 화가 상투미까지 치밀었으나 하는 수 없이 주인에게 말하였습니다. 여보게, 내가 다른 수레를 가지고 오겠으니 곡식을 다치지 말게. 라며 신신당부하였습니다. 하루 동안 소와 싸우니 기진맥진한 대문의 아들은 저녁을 먹자 자기도 모르게 자리에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헌데 잠이 들자 꿈에서 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반가워 어쩔 줄 모르며 아버지를 보고 인사했으나 아버지는 인상을 쓰며 아들을 뚫어지게 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얘야. 아버지는 오광상제한테 갔을 때 이전에 남의 밭을 빼서 땅을 늘렸으나 남의 밭을 점한 땅에서 난 곡식은 모두 주인에게 돌리겠다고 하였습니다. 만일 이 곡식을 돌리지 않으면 12층 지옥에 갇혀 죽지도 살지도 못하게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죄를 씻으면 지옥이 아니라 극락세계에서 살게 된다. 그러니 이제부터 다시 남의 밭을 범하지 말고 악한 일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 훗날 지옥으로 가지 않고 천당으로 갈 수 있느리라. 아버지의 말을 잊지 말고 착한 일을 하기에 힘써라. 라며 엄중하게 아들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들도 알았다는 듯이 내내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며 비장하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다시 한번 신신당부하며 말했습니다. 부디 잊지 말고 내 말대로 하여라. 내일부터 남의 밭지경을 범하여 얻은 소출을 임자에게 돌리겠으니 나를 막지 말거라. 라며 말하고 연기처럼 사라지니 아들은 아버지를 부르다 놀라 깨어났는데 그제야 아버지가 인간으로 환생하지 못하고 소로 태어나 지난 죄를 씻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튿날부터 대문소는 꼭꼭 남의 밭을 범하여 얻은 곡식을 원주인에게 끌어가고 그 아들도 더는 대문소를 막아 나서지 못하였습니다. 그 후로 아들은 뺏은 땅 모두 원래 주인들에게 돌려주었고 마을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데리고 와서 같이 일하면서 평생 봉사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위 이야기를 만들다 보니 느낀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도 옥황상제 만날 놈들이 많은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옥황상제를 만난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참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